제발 내 딸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눈물로 젖은 목소리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아파트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 시어머니의 무정한 표정,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놓인 한 자루 펜.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순간 오직 한 어머니의 절규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운명을 열어젖히는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 오는 서울의 가을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의 하얀 종이는 차갑게 빛났고 그 위에 적힌 글자는 마치 삶을 송두리째 베어내는 흉기처럼 느껴졌다. 남편 민호는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지난 새해 동안 그녀가 지켜온 가정과 꿈, 모든 것을 단칼에 잘라내는 선고 같았다. 지연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도대체 뭐였지?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떨림과 절망으로 가득 찬 한마디뿐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바로 옆 시어머니 연숙은 담담하게 차를 홀짝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네 잘못은 하나야.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간 얼굴은 3살배기 딸 혜린이었다. 또렷한 눈망울로 엄마를 부르며 품에 안겨오던 그 작은 체온. 지연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나 지금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펜을 잡는 손끝이 떨렸다. 이혼 서류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었다. 그 종이 한 장은 딸아이와의 삶,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족쇄였다. 이미 서류에는 친권 및 양육권 포기라는 조항이 붉은 도장과 함께 박혀 있었다. 지연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남편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혜리는 내가 키우겠다.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직장도, 집도, 돈도. 법정에선 넌 절대 아이를 지킬 수 없어. 그의 눈빛에는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잔혹한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그녀를 동정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비웃었다. 이제 그만 서명해라.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너도 편하다. 대신 이 돈은 받아라. 그녀는 손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 돈은 한 여자의 청춘, 한 가정의 무게, 한 아이와의 인연을 짓밟는 값이었다. 지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창밖 빗소리만이 거세게 울려 퍼졌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눈물과도 닮아 있었다. 결국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올렸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마치 심장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 순간 뒷문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차단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우산은 없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불빛은 그녀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아무도 젖은 머리와 떨리는 어깨를 가진 한 여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연은 길을 헤매듯 걷다가 결국 좁은 골목에 허름한 모텔 앞에서 멈췄다. 간판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지폐 몇 장을 내밀며 방을 얻었다. 좁고 차가운 침대 위에 몸을 던진 순간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베개는 순식간에 눈물로 젖어들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혜린이는 지금 잘 자고 있을까? 나 없다고 울고 있진 않을까? 혹시 그 여자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진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밤새 뒤척이다 지연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깊은 잠은 오지 않았다. 악몽 속에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눈은 툭퉁 부어 있었고 몸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낯설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 눈동자 속에는 희미한 불꽃이 살아있었다. 포기할 수 없어. 어떤 방법이든 혜린을 되찾아야 해. 그 결심은 아직 작고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4월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연은 길을 나섰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예상치 못한 운명과 맞닿게 될 것이다. 인사동의 오래된 전당포에서 세상을 뒤흔들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서울 마포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지연은 얇은 담요를 목 끝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이 혜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엄마라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고시원의 복도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알람 소리에 하루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지연은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낡은 외투를 걸쳤다.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워야 했다. 편의점 안 젊은 대학생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시험 공부나 연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활기찬 표정을 지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지연은 철저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작은 삼각김밥을 계산대에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계산원은 무심하게 바코드를 찍었고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표정엔 바쁜 일상 속에 피로가 묻어나 있었지만 최소한 그들은 소속된 어딘가가 있었다. 반면 지연에게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직장도 없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서 있는 듯한 괴리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점심 무렵 그녀는 중고 취업 사이트를 뒤적였다. 그러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몇 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를 키웠던 시간이 경력의 공백으로 돌아왔다. 화면 속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이제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일까?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 카페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련된 옷차림, 화장기 있는 얼굴, 자유롭게 웃는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까지 들려왔다. 지연은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중년 여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을 흘끗 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직장 다니고 바쁘던데 애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말끝에 걸려있는 무심한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지 상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떨렸고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불빛 아래에서 눈가가 시큰거렸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았다. 어두운 방 안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버려진 걸까?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벽에 기대앉아 그녀는 한참 동안 숨죽여 울었다. 며칠 뒤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자 지연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 매니저는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단순하게 말했다. 주부셨다고요? 계산기 다루는 건 잘하세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은근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지연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면접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땅거미가 내려앉은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전철역 안에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귀가 중이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부러움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고시원 방에 들어오면 고요가 내려앉았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혜린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혜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몰려왔다. 미안해, 혜린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나 동실에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해. 어떤 방법이든. 그 생각이 없었다면 그녀는 벌써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벽 너머로 옆방 사람들의 웃음소리, 전화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소리도 있었다. 그 소리들이 뒤섞여 지연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떠들썩한데 그녀만 조용히 무너져가는 듯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어딘가에서 혜린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견뎌야 한다는 힘이 솟았다. 지연의 하루는 반복되었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알바 면적을 보고 낮에는 취업 공고를 뒤지고 저녁에는 값싼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에는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에 젖어 잠드는 나날들. 그러나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도 그녀의 눈빛에는 점점 결연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불꽃 같은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인사동의 오래된 전당포 앞에서 운명적인 길을 비추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차가웠다. 바람은 얼굴을 베어내듯 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파묻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인사동의 골목만은 조금 달랐다. 전통 찻집, 오래된 화랑, 한옥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그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지연은 그 골목을 조심스레 걸으며 손에 꼭 쥔 작은 주머니를 느꼈다.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옥빛 목걸이가 있었다. 그 목걸이는 언제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걸 팔면 나는 더 이상 엄마와 이어진 끈도 잃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발걸음을 멈칫거렸다. 하지만 방세와 생활비 그리고 아이를 되찾기 위한 작은 희망을 이어가려면 방법은 없었다.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에 전당포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무 문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은은한 향냄새가 새어나왔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은 조명 아래 유리장 안에는 오래된 시계, 반지, 서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외부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묘하게 따뜻했지만 동시에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노인은 은빛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깊었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연을 마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목걸이를 조심스레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노인은 목걸이를 손에 쥐더니 순간 굳어졌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된 돋보기를 꺼내 목걸이 뒷면을 살펴본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문양 어디서 난 겁니까? 지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노인의 눈빛은 점점 격앙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이건 한성그룹의 옛 가문에서 내려오던 상징이요. 내가 젊을 적 이와 똑같은 문양을 본 적이 있지. 주인의 혈통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소. 지연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한성그룹. 그녀에게는 TV 뉴스에서만 접하던 한국 재계를 움직이는 초거대 재벌이었다. 그러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라 여겼다. 목걸이 하나로 그 세계와 연결될 거라 상상한 적도 없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그런 집안 사람 아닙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이건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지연은 불길한 예감과 함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잠시 후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정장이 내린 뒤 천천히 한 노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위험 있는 자태로 단번에 사람을 압도했다. 바로 한성그룹의 회장 한준표였다. 지연은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준표 회장의 시선은 곧장 목걸이로 향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맞다. 이건 우리 집안의 상징이 틀림없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 부드러워졌다. 혹시 네 어머니 성함이 민서가 아니냐?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름이 맞아요. 어떻게? 준표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 오래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민서는 내 딸이다. 집안을 등지고 떠났던 내가 끝내 붙잡지 못한 둘째 딸.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움츠랬다. 가슴 속에서 벼락처럼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눈물이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그녀는 억눌렀다.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목걸이를 꼭 쥐었다.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운명을 뒤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열쇠가 그녀를 어디로 끌고 갈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너는 내 외손녀구나. 이제야 찾았다. 지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방 안에 고요가 흘렀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막 같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대저택, 성북동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의 성처럼 보였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지연은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분수로 가득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녀 자신만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회장 한준표는 직접 그녀를 이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부터 네가 있어야 할 집이다.
네 어머니가 떠난 뒤 줄곧 너를 찾고 있었단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 운명. 거실의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오히려 그녀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다. 그날 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지연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넓은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마음은 더 허전했다. 고시원의 좁은 방보다 훨씬 넓었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순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회장과 함께 첫째 딸 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의 이모이자 그룹의 사실상 운영자였다. 지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고 시선은 차갑게 지연을 꿰뚫었다.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오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웃음기 없는 미소와 함께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돌아가신 민서 이모의 딸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지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 순간 포크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결국 입술에서는 짧은 한마디만 새어나왔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쌓아온 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다니 솔직히 불편하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경계와 거부였다. 회장 준표가 중재하듯 말했다. 지원아, 이 아이는 우리의 가족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핏줄이야.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지만 곧 다시 웃음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지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집안에서 늘 낯선 존재였다. 하녀들과 직원들은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종종 귀에 들어왔다. 저 사람이 진짜 회장님의 손녀일까? 갑자기 나타난 건 이상하지 않아? 귓가에 맴도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지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회장은 지연에게 외출을 권유했다. 이제 너도 우리 이름을 가진 가족이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그녀는 디자이너가 준비한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받았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우아한 드레스,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 은은한 화장. 하지만 지연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호텔에서 열린 자선 파티에 동행했을 때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사회 명사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회장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집중되었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은근한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 어떤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그 유명한 한성그룹의 새로운 손녀라면서요? 세상 참 좁네요. 말끝에 담긴 은근한 냉소는 뼈에 사무쳤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파티가 끝난 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화려한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웠다. 나는 여기서도 여전히 혼자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꾸며도 네 출신은 바뀌지 않아.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억눌러온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급스러운 방 안에서도 그녀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혜린. 딸만은 반드시 되찾아야 해. 내가 아무리 무시당해도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 그 생각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지원은 일부러 무시하듯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결심한 듯 눈빛을 굳혔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어머니였다. 백화점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리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그녀를 더 작고 외롭게 만들었다. 회장이 권한 외출이라 억지로 나온 자리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공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아이 혜린의 위에 작은 선물을 고르고 싶었다. 지난밤도 잠결에 떠올린 건 혜린이 웃으며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기억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오늘 이곳에 오게 한 이유이기도 했다. 장난감 매장 앞에 멈춰서서 지연은 천천히 진열대를 훑었다. 작은 손에 꼭 맞을 인형을 상상하며 그녀의 시선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에 머물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세상에, 이런 데서도 다 보네. 안 버티고 여기까지 왔구나.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남편 우석과 그의 새 아내가 된 선영이었다. 선영은 임신으로 불룩해진 배를 자랑하듯 드러낸 채 우석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 걸린 미소는 냉소에 가까웠다. 저런 인형이나 고르면서 뭘 할 수 있다고? 돈도 없는 사람이. 선영은 일부러 크게 웃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순간 지연의 귀끝이 달아올랐다. 우석의 시선이 잠시 지연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으나 곧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뭐야? 우리 앞에서 쇼하는 거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진열대 위에 인형을 꽉 움켜쥐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억눌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선영은 다시 웃으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우석 오빠, 저 목걸이 예쁘다.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연에게 들으라는 듯 공허하게 울렸다. 직원이 진열장에서 목걸이를 꺼내자 지연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목걸이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저걸로 주세요.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네가 뭔데 그걸 사? 직원이 잠시 망설였으나 지연이 내민 것은 블랙카드였다. 회장이 건네준 카드. 직원의 표정이 곧 공손하게 바뀌었고 목걸이는 곧 지연의 손으로 건네졌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네가 뭔데 감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더 몰려들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때 자신이 버린 여자가 지금은 이렇게 당당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인정하기 싫다는 듯. 선영은 결국 우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가자, 이런 꼴 더 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고 남은 건 목걸이를 손에 쥔 지연과 여전히 남아있는 시선들의 무게였다. 계산대에서 나오는 순간 지연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호흡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렸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백화점을 나서는 길, 창문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과 달랐다. 여전히 불안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밤이 되자 저택의 방 안에서 지연은 목걸이를 조심스레 꺼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반짝이는 장신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오늘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맞서 싸워도 혜린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따뜻했던 품, 작은 손, 그리고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지연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한성그룹의 변호사들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지연은 종이에 적힌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자신을 다잡았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상대가 어떤 수단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우석과 선영,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지원까지. 모두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저녁 식탁, 지연은 또다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늘 뉴스 봤어? 백화점에서 큰 소리로 목걸이 산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네 얘기는 아니겠지?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의 눈빛은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래요. 저예요. 지연은 담담히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만은 피하지 않았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당돌하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런 태도 오래 못 버틸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식탁을 떠났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온 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바라봤다. 흔들리는 눈빛,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또렷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어떤 모욕과 시선이 있어도 혜린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버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결심을 비추는 듯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아이와의 짧은 면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혜린의 울먹이는 얼굴과 팔에 남은 붉은 자국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들던 감촉이 되살아났고 귀에는 여전히 엄마 같이 가고 싶어 라는 절규가 들려오는 듯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성북동 저택의 화려한 인테리어도 창밖건에 보이는 은빛 달빛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에 올려둔 사진을 바라보았다. 법률 사무실에서 증거로 보관하라고 권한 아이의 팔 사진이었다. 화면 속 작은 팔에 새겨진 멍자국은 너무도 선명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지연은 스스로를 탓했다. 혜리는 3살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의 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낯선 사람의 손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뭉개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집안 공기는 여느 때처럼 무거웠다. 지연은 늘 그렇듯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식탁에 놓인 은빛 식기와 반짝이는 와인잔이 빛나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숨막히는 철창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무심히 던지듯 말했다. 아이를 만났다면서 괜히 들쑤시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 끝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닦지 못했다. 눈을 들어보니 지연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다. 조롱이 담긴 미소가 입술에 걸려 있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지연은 힘겹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지키고 싶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딸? 그래, 피는 못 속이지. 하지만 피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이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해. 그런데 넌 아직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였다. 저택에 살고 있지만 집안 사람들에게는 낯선 손님일 뿐이었다.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변호사는 사진을 보며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진만으로도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더 필요합니다. 아이가 직접 증언할 수도 없고 부모들이 입을 다물면 곤란해요. 지연은 손을 움켜쥐었다. 더 찾을게요. 어떤 방법이든.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대는 권력과 돈을 준 사람들이에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젖어들었다.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 그것만이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두가 저마다의 일상 속에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속에 속하지 못한 채 유리병 너머에서 바라보는 사람 같았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가 원한 건 화려한 저택도 권력도 아니었다. 단지 아이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잠들기 전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그 평범이 그녀에게는 가장 멀고도 힘든 일이 되어 있었다. 저녁 늦게 방에 들어왔을 때 창가에 서 있던 하녀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을까? 그러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택에 들어온 것도 수상하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자니 벽에 걸린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까지 했지만 그 속의 눈빛은 여전히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아무리 꾸며도 그들의 시선 속에서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혜린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번엔 어린이집 내의 작은 진료실에서였다. 아이를 위한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이었다.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 조용히 흘러나오는 동요 소리, 그리고 낯설게 긴장한 공기. 혜리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바라보더니 곧 뛰어가 품에 안겼다. 작은 손이 지연의 목을 감싸는 순간 숨이 막히도록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또 언제 와? 엄마랑 집에 가고 싶어. 지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울컥 치밀어 오른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때. 그때 지연은 아이의 팔꿈치 위쪽에 또 다른 멍자국을 발견했다. 조심스레 소매를 걷자 오래된 멍과 새로운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두려운 듯 손을 급히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 누가 그랬어? 솔직히 말해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모, 울면 안 된다고.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끝이다. 더는 참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아이를 되찾을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말에 혜리는 울며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약속할게. 아이의 울음이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지연은 흔들리는 다리로 겨우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흐린 안개처럼 번져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연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모든 불빛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성북동의 대저택 안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었다. 가족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공기 속에 스며든 고독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는 울음조차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무겁고 먹먹한 가슴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포기할 수 없는 불씨가 있었다. 혜린의 작은 목소리. 엄마, 같이 가고 싶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침 식탁, 지연은 여느 때처럼 우아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하녀들이 내놓은 접시 위에는 고급스러운 식사가 정갈이 담겨 있었지만 지연은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라도 혜린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순간 모든 맛은 사라졌다. 어제 또 변호사 만났지? 지연이 무심한 듯 물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한 채 조용히 국물을 떠올렸다. 그러나 숟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해. 아이는 이미 우리 집안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어. 네가 나선다고 달라질 건 없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다. 지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혜리는 제 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야 해요. 그 말에 지연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제에. 그 순간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눈빛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들었다. 저에겐 아이가 있어요. 그가면 충분합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뚜렷한 적대감이 흘렀다. 며칠 뒤 지연은 몰래 어린이집 근처로 향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혜린이 안전한지, 더 이상 다치지 않았는지. 멀리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던 순간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린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구석에 앉아 있었다. 웃음 속에서 홀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 작은 어깨가 어쩐지 더 작고 외로워 보였다. 저 아이가 나였구나. 지연의 가슴에 오래된 기억이 겹쳐졌다. 어린 시절 부유한 친척들 사이에서 늘 초라하게 느껴졌던 자신. 아무리 노력해도 끼어들 수 없었던 자리. 그 고립감이 이제 혜린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길갈길 찢었다. 돌아오는 길,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호사는 난색을 보였다. 위험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역으로 불리하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연은 단호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제 아이가 위험해요. 며칠 뒤 지연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고시원 시절 알바비로 겨우 샀던 오래된 녹음기였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보모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또 울더라니까. 지원 이모가 얼마나 화를 내던지 애가 벌벌 떨었어. 괜히 우리까지 욕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무섭다.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대화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희망의 실마리가 되었다. 밤이 깊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녹음기를 품에 안은 채 창가에 섰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제는 그 빛이 도전처럼 다가왔다. 나도 싸울 수 있어. 혼자가 아니야. 혜린이와 나, 우리 둘만으로도.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결심과 함께 흘러내렸다. 다음 날 지원은 복도에서 지연을 붙잡았다. 어디 다녀왔어? 요즘 수상한 행동이 많네?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혜린이의 상처에 대해.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뭘 하든 소용없을 거야. 지연은 한 발짝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지켜보세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렸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지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방 안의 거울 앞에 선 지연은 오랜만에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전히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서린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혜린을 지키는 엄마야. 거울 너머의 자신에게 속삭이는 순간 방 안의 정막이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 속 장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숨쉼이 울리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뿌옇게 번져 들어왔고 마치 긴 어둠 끝에서 처음으로 열린 길처럼 보였다. 지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고시원의 좁은 방, 삼각김밥으로 연명하던 나날, 백화점 한복판에서 모멸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팔에 남은 작은 멍자국. 모든 것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저는 단순히 엄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저에게 삶의 이유였고 그 아이에게도 제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아이의 웃음 하나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따뜻한 품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지켜낼 겁니다.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판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친모 지연에게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그 순간 지연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결이 있었다.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순간이었다.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지원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 그리고 조금은 존경에 가까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짧게 미묘한 미소가 입술 끝에 스쳤다. 그것은 조롱이 아닌 오래된 오해와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신호 같았다. 며칠 후 해리는 마침내 지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엄마를 본 순간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작은 몸이 품에 안기는 순간 세상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엄마, 해리나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 지난 모든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다. 골목길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카페 테라스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연은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해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은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도 따뜻했다. 학교 앞에서 혜린을 기다리던 순간 지연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구석에 혼자 있지 않고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이 되면 지연은 혜린과 함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는 종종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지? 그럴 때마다 지연은 눈물이 고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이미 행복해.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거야. 지연은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외롭고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 사람들의 조롱과 차가운 시선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으며 무엇보다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권력도 돈도 아닌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작은 희생과 선의가 결국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은은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별처럼.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혜린아. 네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도 약속할게. 네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서로를 비추는 순간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따뜻한 빛이 방안을 채웠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은 천천히 흐려졌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 그 위로 겹쳐지는 봄날의 햇살,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 마지막 자막처럼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선의가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완성됩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 위로 환한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상처와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택과 희생이 결국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자주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마음이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마음을 담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저희에게는 소중한 동행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